내 아들은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제 품을 떠난 지 꼬박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즈음 비닐봉지 하나 달랑 들고 신문지 한 장 덮고 날이 풀렸는데도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웅크려 앉아있는 그 모습을 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는 한때 번듯한 아파트의 주인이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던 그 깨끗하고 작은 공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제 아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저는 제 두 손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신혼 첫 해 한여름 땡볕에도 에어컨 한번 들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던 모습.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서로 몸을 붙인 채 추위를 견디던 모습을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절약하면 언젠가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버는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보태서 드디어 그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가 제게 들고 와서 보여주던 등기 서류에 찍힌 제 아들 이름은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런데 그 집은 이제 제 아들 것도 제 손주 것도 아닙니다. 그 애가 제 삶의 전부라고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의 친정엄마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깐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대출 때문에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진한 제 아들은 그 말 한마디를 철석같이 믿고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마치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냥 잠시 빌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맡긴 집은 그날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마치 알 수 없는 가면을 쓴 사람처럼 변해갔지요. 이전에는 살갑게 연락하고 찾아와서 안부를 묻던 아이가 제게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주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겠지, 나중에 연락 오겠지 하고 혼자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점점 더 불안한 예감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기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조용히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엔 제 아들 이름이 아니라 낯선 이름,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가 떡하니 적혀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네 집 등기부 등본 떼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고 이내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셔도 안 돼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그 목소리는 마치 벽을 마주한 것처럼 단단해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했고 제 아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도,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이도,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가정도요. 제가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그 믿음의 무게를 제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 살뜰하게 제게 음식도 만들어 가져다 주고 명절에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던 그 아이. 저는 요즘에답지 않게 예의도 있고 착하구나 믿으며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주가 생기고 아이를 보며 행복해하던 그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마치 종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처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듣는 말들이 튀어나왔죠. 어머니, 저희는 핵가족이에요. 시댁일은 너무 깊이 안 관여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의 행복을 바랬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아이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거리를 두더니 명절에도 안 오고 제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더군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오히려 꼰대썰이 드는다고 하니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엄마와 함께 꽁꽁 숨어들어 저희 가족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당했어. 집도 잃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더 참혹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는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으니까요, 엄마. 법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게 돼버린 거야. 아들은 핏발선 눈으로 제게 호소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누구 돈으로 샀는데 내 돈, 우리 둘이 모은 돈, 내 이름으로 돼 있었던 집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걸 증명할 수 없었답니다. 이미 명의가 바뀐 상태였고 며느리는 집은 친정엄마가 도와줘서 산 것이라고 주장했으니 증거가 없는 아들은 법정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법원도 손을 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아이 양육권까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를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보낼 건데 어머니처럼 옛날 사람이 키우는 건 아이 정서에 좋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며느리의 얼굴에 침 한 번 뱉지 못했습니다. 제 손주는 이제 엄마와 외할머니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아이의 면접 교섭권을 위해 소송을 거듭했지만 한두 번 만날 때마다 아이는 점점 더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서 박히는 순간마다 저를 또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저를 외할머니인지 그냥 아줌마인지조차 헷갈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걸 겪어야 하는지, 제 아들이 왜 길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하늘에 대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어떤 답도 들려오지 않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저를 짓눌렀을 뿐이지요.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삶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볼 힘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은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그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그리고 제 아들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 부서진 인생의 앞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교묘한 사기 행각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들은 밤낮 없이 일만 했고 며느리는 사업을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과 SNS 마켓, 부동산 투자 등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특하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건네는 용돈 액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손주에게 주었던 명절이나 생일 때 주던 용돈도 며느리의 엄마, 제가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대학 등록금으로 쓸게요 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벌어온 돈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고 그 돈의 출처를 물으면 며느리는 항상 모호하게 사업 자금이라고만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믿었기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모든 것을 친정 식구 명의로 돌려놓았고 심지어 아이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금이나 학습비 계좌마저도 친정 엄마의 통장으로 옮겨줬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죠.
아들은 삶의 이유를 잃고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늘 생기가 넘치던 눈은 초점을 잃고 입맛도 잃어 하루 두 끼도 겨우 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나가보니 아들이 혼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싼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염치불구하고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아니면 제발 아들을 놓아달라고 빌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제 말은 막혔고 겨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 원래 엄마 도와서 산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 그냥 명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가운 말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나 하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잘 산다고요? 그 사람이요? 스스로 못 일어서고 매일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우는 사람한테요? 저는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뛰고 친정이라도 없었으면 저도 길에서 쓰러졌을지 몰라요. 저는 그 며느리의 눈 속에서 오히려 원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단함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그 말투. 제 아들은 단지 지쳐 있었던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무너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집을 가져갔을 때 내 아들은 살아갈 이유도 잃었단다. 그리고 그 아이, 내 손주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어 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너란다?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저희 가족은 완벽하게 며느리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끝에서 아들은 비로소 분노를 깨달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고 저와 함께 이 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을 나선 이후 제 마음속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오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오던 길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있는데 뭐가 두렵니?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참견하니까 며느리들이 피곤한 거야. 아들만 믿고 결혼하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야. 하지만 그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지금 아들의 인생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상대는 사업하는 젊은 남자라더군요.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며느리와는 SNS로 이미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새 뒤척이다가 잠든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 잊어라. 네가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도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잠결에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애가 내 아들을 이용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 엄마. 손주는 제게도 제 아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주조차 이제는 며느리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하교를 시킨다고 SNS에 자랑하곤 했습니다. 모든 건 엄마 덕분이야. 내 사랑 우리 아가. 내가 지켜줄게. 거기엔 아빠, 시댁,
그 어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 탈세와 위장 증여, 문서 위조까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국세청이 움직이면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 명의로 된 집은 반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는 자신 명의로 돌린 수십 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 명의를 이용했고 그 돈은 전부 다른 사람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다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며느리 친정엄마의 구속까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에 저는 직접 물으러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혈구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집, 그 아파트, 네가 친정엄마 명의로 바꿨던 그 집,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필요해서 그랬어요. 대출이 문제였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왜 돌려주지 않았니? 아들한텐 모든 걸 빼앗아 놓고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잘 살고 있다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 산다고요? 그 사람이요? 스스로 못 일어서고 매일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우는 사람한테요? 저는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뛰고 친정이라도 없었으면 저도 길에서 쓰러졌을지 몰라요. 저는 그 며느리의 눈 속에서 오히려 원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단함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그 말투. 제 아들은 단지 지쳐 있었던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무너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집을 가져봤을 때 내 아들은 살아갈 이유도 잃었단다. 그리고 그 아이, 내 손주,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어 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너란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저희 가족은 완벽하게 며느리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끝에서 아들은 비로소 분노를 깨달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고 저와 함께 이 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을 나선 이후 제 마음속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오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오던 길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있는데 뭐가 두렵니?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참견하니까 며느리들이 피곤한 거야. 아들만 믿고 결혼하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야. 하지만 그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지금 아들의 인생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상대는 사업하는 젊은 남자라더군요.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며느리와는 SNS로 이미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새 뒤척이다가 잠든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 잊어라. 네가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도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잠결에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애가 내 아들을 이용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 엄마. 손주는 제게도 제 아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주조차 이제는 며느리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하교를 시킨다고 SNS에 자랑하곤 했습니다. 모든 건 엄마 덕분이야. 내 사랑 우리 아가. 내가 지켜줄게. 거기엔 아빠, 시댁, 그 어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 탈세와 위장증이어 문서 위조까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국세청이 움직이면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 명의로 된 집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자신 명의로 돌린 수십 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 명의를 이용했고 그 돈은 전부 다른 사람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다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며느리 친정엄마의 구속까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에 저는 직접 물으러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혈구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집, 그 아파트, 네가 친정 엄마 명의로 바꿨던 그 집,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필요해서 그랬어요. 대출이 문제였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왜 돌려주지 않았니? 아들한테 모든 걸 빼앗아 놓고 지금 내 삶을 너무나 잘 살고 있다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 산다고요? 그 사람이요? 스스로 못 일어서고 매일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우는 사람한테요? 저는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뛰고 친정이라도 없었으면 저도 길에서 쓰러졌을지 몰라요. 저는 그 며느리의 눈 속에서 오히려 원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단함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그 말투. 제 아들은 단지 지쳐 있었던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무너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집을 가져갔을 때 내 아들은 살아갈 이유도 잃었단다. 그리고 그 아이, 내 손주,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어 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너란다.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저희 가족은 완벽하게 며느리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멍의 끝에서 아들은 비로소 분노를 깨달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고 저와 함께 이 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을 나선 이후 제 마음속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오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오던 길,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있는데 뭐가 두렵니?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참견하니까 며느리들이 피곤한 거야. 아들만 믿고 결혼하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야. 하지만 그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지금 아들의 인생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상대는 사업하는 젊은 남자라더군요.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며느리와는 SNS로 이미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새 뒤척이다가 잠든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 잊어라. 네가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도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잠결에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애가 내 아들을 이용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 엄마. 손주는 제게도 제 아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주조차 이제는 며느리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하교를 시킨다고 SNS에 자랑하곤 했습니다. 모든 건 엄마 덕분이야. 내 사랑 우리 아가, 내가 지켜줄게. 거기엔 아빠, 시댁 그 어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 탈세와 위장증여, 문서 위조까지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국세청이 움직이면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 명의로 된 집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자신 명의로 돌린 수십 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 명의를 이용했고 그 돈은 전부 다른 사람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다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며느리 친정엄마의 구속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에 저는 직접 물으러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놀란 기색이 역정일키였지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집, 그 아파트, 네가 친정엄마 명의로 바꿨던 그 집,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필요해서 그랬어요. 대출이 문제였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왜 돌려주지 않았니? 아들한테 모든 걸 빼앗아 놓고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잘 살고 있다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 산다고요? 그 사람이요? 스스로 못 일어서고 매일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우는 사람한테요? 저는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뛰고 친정이라도 없었으면 저도 길에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며느리의 눈 속에서 오히려 원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단함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그 말투. 제 아들은 단지 지쳐 있었던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무너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집을 가져갔을 때 내 아들은 살아갈 이유도 잃었단다. 그리고 그 아이, 내 손주,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어 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너란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러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뒤 며느리에게 내용 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보낸 거였습니다. 아이 면접 교섭권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되돌려 주기로요. 변호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의 이전 당시 며느리 친정엄마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겁니다. 이걸 근거로 며느리 쪽은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하지만 국세청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모든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 친정엄마는 구속됐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위장 증여와 명의 도용으로 수십억 부동산 세탁한 60대 여성 구속. 기사는 익명이었지만 얼굴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주가 그 기사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애 보러 가도 되지?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사람답게 다시 숨 쉬는 데까지. 며느리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만 가득했고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엄마인지에 대한 자화자찬뿐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엄마니까. 그 글을 본 저는 차라리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라도 살고 싶겠지.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아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고 저는 그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재산 위장 증여와 그리고 친권 행사에 대한 편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당하고 냉철했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감정을 내보일 이유도 누군가를 원망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긴 시간 참아온 진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일,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뒤 아들은 법원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눈동자에 드물게 물기가 고였죠.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은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고 아들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희 모자는 같이 울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라 그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고 아이 역시 이미 외할머니와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며느리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SNS에 올렸던 사진과 귤들, 외할머니가 구속증인데도 엄마가 지켜줄게라며 찍은 거짓된 일상들이 오히려 법정에서는 현실과의 괴리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조정이 이어지고 마침내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 공동, 주 양육권은 부에게, 면접 교섭은 모에게 부여. 손주가 다시 제 아들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낯설어 했고 처음에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이 곁에 있었고 밤마다 책을 읽어줬고 어느 날은 조심스레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많이 미안해. 이제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아이가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아빠가 지켜줄 거야? 그 말 이후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집착을 놓지 않았습니다. 면접 교섭마다 과하게 아이를 포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는 항상 피곤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언제 돌아와? 그런 말들이 계속 아이 입에서 나왔고 아들은 다시 법원에 정식 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시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성과 교육 환경, 가족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며느리의 면접 교섭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비로소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이 재우고 나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다시 살아볼게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쓰러지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살아야지. 너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고 말이 적던 아이가 요즘에는 아빠에게도 저에게도 웃으며 말을 걸고 학교 얘기도 하고 친구 자랑도 합니다. 할머니, 나 오늘 100점 맞았어요. 아빠가 만든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었어.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시간을 버텨낸 걸 스스로에게 칭찬하게 됩니다. 아들은 평범한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그날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곳곳에 장문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 아들과 떨어져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죄 하나뿐입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실을 알 리 없으니 감정적인 글에 동정하며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글에는 믿기 어려운 왜곡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의존했고 아이에게 손을 댄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에 며느리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억울함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이 며느리의 말만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들의 명예는 물론 손주와 저희의 평화로운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 시간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싸울게요. 이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들의 눈에서 예전과 같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명예훼손 소송을 중개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게시물, 며느리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심지어 과거 며느리 친정엄마의 인터뷰 녹취까지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다급해졌습니다. 법의 심판이 무서웠는지 이전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녀는 다시 아이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아이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친구들의 SNS를 통해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법원은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도 온통 변명투성이었습니다. 전 단지 아이와 떨어진 현실이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아이를 데려간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과문과는 달리 그녀는 다시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번엔 친권 박탈에 대한 이의 제기와 양육 환경의 불안정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다시 아이와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의 불안은 외부 자극에서 기인하며 현재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안정적임. 과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언어적 압박, 갈등, 유도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그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스스로 소를 취하했고 모든 절차를 접겠다고 말한 후 SNS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를 이용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안정됐고 아들도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시락을 싸고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다시는 그 어떤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이제는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는 것만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평온을 되찾고 저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려 할 때 며느리 쪽에서 또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위자료 과다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죠. 이는 명백한 보복성이 짙은 소송이었죠. 법원도 그 점을 파악했고 결국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설파했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빼앗겼다. 혼자 남겨진 엄마의 눈물, 가해자로 몰린 엄마. 그러나 이번에는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동정을 보내지 않았고 대부분의 댓글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상처 준 건 결국 당신이에요.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녀는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매체에도 법원에도 SNS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며 구애도 괴로웠던 걸까?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네가 받은 상처는 잊으면 안 된다. 용서는 해도 다신 당하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한겨울 저는 손주와 함께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장갑 낀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멀리서 아들이 일찍 퇴근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했어요.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고마운 하루였지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앉은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축해진 얼굴이었고 고급스러웠던 옷차림도 사라진 채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첫마디는 차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이제라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여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집에 없고 아이는 자고 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그냥 자는 모습만이라도.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가 그리워할 틈도 없이 살았단다. 그만큼 상처가 컸고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어. 내가 그걸 다시 건드릴 이유는 없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이젠 정말로 물러설게요. 그동안 제게 남아있던 오만함, 이젠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선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일의 끝에 남은 건 제 잘못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만든 상처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아이에게 짐이 된 엄마였다는 사실도요. 이제는
그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조차 부끄럽습니다. 저를 미워해도 좋고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수조차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긴 싸움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넘긴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빵집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가끔 자원봉사도 나가고 아이들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간다고요.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디서든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살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고통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것에 짓눌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며느리는 편지를 보내고 2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에게 전했을 때 아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더 이상 누구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손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여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늘 저와 아들 옆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풀어놓곤 합니다. 예전엔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이젠 스스로 세상과 연결되기를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하루는 손주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회사에서 저한테 자서전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직 정식 계약은 아니고요. 의뢰인이 고령이셔서 자기 인생을 누군가에게 꼭 남기고 싶다고 하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써주기로 했니? 손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려고요. 뭔가 그분 얘기를 듣다 보면 할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인생도 떠오르고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손주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들고 의뢰인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생각보다 많이 침묵했습니다. 저녁 내내 말이 없던 손주가 식사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분 말이죠. 어릴 때 아이를 잃으셨대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른 채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말이 그래도 엄마였어였대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손주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그 팔찌 아직 갖고 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저 이제는 제 방 책상 위에 올려놔도 될까요? 그 말은 그 아이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상자 속 팔찌를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티며 남아있던 그것은 더는 낡고 초라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 위에 더 씌워진 용서와 이해의 상징이었죠. 그날 밤 손주방 책상 위에 팔찌가 놓였습니다. 옆에는 자서전 인터뷰 자료가 정리된 노트가 함께 있었고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누군가의 상처에 귀 기울이고 그 기억을 함께 안고 살아가겠다는 작은 다짐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위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 아이는 상처를 품은 채 다른 누군가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출판된 책 한 권이 저희 집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래도 엄마였어. 손주는 책을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은 그분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 얘기이기도 해요. 저는 조용히 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 지나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가에 오래 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원망했고 그토록 붙잡았으며 그토록 지워내려 애썼던 시간이 이 한 문장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누군가의 엄마였지. 손주의 책이 출간된 이후 손주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 한두 번 팟캐스트에도 출연하게 되었죠. 그는 직접적인 가족사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인터뷰 중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를 갖고 자랍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혼자 TV 앞에 앉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젠 저보다도 어른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손주에게 연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혼자 만나더니 어느 날 저녁에는 저와 아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빠,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어떤 상처가 이 아이를 덮치게 될까봐 그 오랜 불안이 반사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눌러 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보고 싶구나. 며칠 뒤 손주의 여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고 저희 앞에 앉자마자 깍듯이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규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말할 때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친구였고 무엇보다 손주가 그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 민규 옆에 있으니까 정말 괜찮아 보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그 아이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만큼 단단해진 거지. 며칠 뒤 손주는 저와 아들 앞에서 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한참을 참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네가 겪었던 일들 다 알고 있니?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집이 걸어온 시간, 그 책에 담지 않은 사연들까지도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감추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결혼식은 작고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호텔 웨딩홀도 아니고 대단한 주례도 없었습니다. 손주는 자신이 만든 짧은 영상 하나를 틀었고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의 상처까지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일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식장 안에서 앉아있던 저는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며느리가 떠나간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서연 양의 부모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민규 씨 정말 훌륭한 청년이네요.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는 너도 누군가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결혼 이후 손주는 작지만 예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저희 집에 들러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아빠와 나란히 앉아 야구 중계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이 낳으면 혹시 이름 좀 지어주실래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글이 적힌 공책을 꺼내 예쁜 이름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뜻이 좋고 발음이 부드럽고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들만. 그러다 문득 오래전 며느리가 아이에게 지어주려다 끝내 쓰지 못하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은. 그 아이는 언젠가 말했죠. 만약에 딸 낳으면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해서 하은이라 지을래요. 저는 그 이름을 조용히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하은, 어때? 손주는 조금 놀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요. 엄마가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라면 더 의미 있죠.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